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20일 오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을 해가지고요,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 확진 직원하고 접촉하게 된 계기는 이 병원 호송 차량에 이 확진 직원이 마스크를 쓴 채로 동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6명이고 직원은 3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일이 없게 되기를, 다시 한번 음성 판정이 꼭 나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음성으로 판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서 일정 기간 격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오늘 전격적인 세계부처 장관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 장관 본래 5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K5라고 하는 별명까지 가졌던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제 물러나고요. 그 자리에는 전에 국가안보실장을 했던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동안에 외교안보 특보로 일을 해왔는데 다시 외교부 장관 자리에 앉게 됐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문체부 장관에는 황희 현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번 자리를 이렇게 3명이 개각이 됐는데 전부 다 민주당, 즉 캠코더 인사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했다. 이런데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코더가 아니면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내각 근처에도 갈 수 없다. 참고적으로 이 문체부 장관에 이번에 임명된 황희는요, 여러분들 황희라고 하는 황희 의원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천 쪽 국회의원 출신인데, 지난번에 추미애 아들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제보한 현역 사병 실명과 그리고 사진을 SNS에 올려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당직 사병 측에서 이 고소 고발하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또 겁먹어가지고 바로 사과하고 실명을 내린 사람이 바로 황인데, 이번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요, 국토교통의 위원을 한 적이 있고 또 현재로서는 국방의 간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권칠승 의원의 경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정수석할 때 민정비서실에서 수석실에서 같이 근무를 한 바 있고요. 지금 주로 이 산자부 쪽에서, 산자위원회 쪽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업무에는 비교적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법안 많이 제출한 의원 중에 한 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부엉이 모임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전해철 장관이 부엉이 모임의 좌장격인데, 이 부엉이 모임이 차기 정권체 창출을 위해서 최근에 결석된 민주연구원 4.0 이런 지금 현재 싱크탱크 비슷한 이 모임을 결성한 것이 주축이 바로 부엉이 모임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엉이 모임이 차기 대선에서도 굉장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미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에 강요로 많이 발탁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부엉이 모임으로서 내각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은 전해철 행자부 장관, 박범계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황희, 권칠승. 그래서 이번 거의 이제 마지막 개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각 거의 이제 마지막 이 개각을 계기로 해서 부엉이 모임이 오히려 차기 대선을 위해서 확대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 분파적 개파적 모임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이 부엉이 모임의 현직 의원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무려 한 40여 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계파로서는 제일 큰 계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신상관계 정의용 외교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요 평생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외교학교를 나왔고 17대 국회의원 안보실장과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역임했고 46년생입니다. 75세.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 내정자 황희는요 4차 산업특위활동을 특위활동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재선 의원인데 67년생이고 김대중 총재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목포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 20대, 21대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기장관 권칠승 후보자는 민주당 중기특위위원장을 지냈고요. 65년생이고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관을 했고 20대, 21대 국회의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실 게 전부 다 3명 다 캠코더 출신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회전문 인사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부엉이 모임으로서 민주연구원 4.0 소속이다. 그래서 단일 계파로서는 최대 계파로 차기 정권 재창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발탁이 됐다. 이 얘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권 누가 최종적으로 후보자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끝까지 미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앞선 인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요.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강경화예요. 이 강경화 장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강경화 장관이 북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5일이네요. 작년 12월 5일 날 국제회의 석상에서 얘기한 것이 문제가 돼서 그때부터도 이거 그러면 이 김여정의 데스노트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그 전망대로 결국은 김여정 데스노트에 딱 걸려서 이번에 바뀌었다. 이 얘기는 이미 작년에 통일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김여정 데스노트에 올려갖고 잘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당초 예상과 달리 5년 끝까지 가지 못하고 1년여를 남겨놓고 잘리게 됐는데 이렇게 잘리게 된 것은 결국은 바로 김여정이가 잘린 것이다. 이런 지금 평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이 멀쩡한 주권 국가에서 김여정이 한 사람한테 대한민국 강요가 교체될 정도로 쩔쩔매는 현 정권의 정체성이야말로 도마 위에 국내외적으로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은 믿기 어렵다. 조금 이상한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북한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북한을 북한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역시 현실과 동떨어지고 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말만 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비판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김여정이가 당시 사흘 뒤에 작년 12월 그러니까 5일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중동 쪽에서 열린 다자안보회의에서 그러니까 딱 12월 8일날 사흘 뒤에 담화문을 냈어요. 담화문을 두고 김여정이가 뭐라고 비판했냐면 강경화의 망언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강경화가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해서 주제넘은 평을 하면서 내뱉은 말들을 들었다. 발언에 대해서 아마도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얘기하는 계산된다는 얘기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이거 개각에서 반드시 교체되겠구나 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여지없이 문재인 대통령 그대로 꼬리 딱 내려서 교체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특성이고 속성이고 그야말로 이 굴종적 대북 자세가 이 강요 교체까지 이어지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주권 포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면서도 그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의 남북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크다는 흠집이자 그리고 이 결점이고 이 법 체계의 구멍이 나고 있다는 그런 이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요 정진웅 독직 폭행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처음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작년에 한 2차례 열렸는데 그때는 준비 기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정진웅 부장 당시는 부장검사지만 이런 사람을 또 영정까지 시켜서 차장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광주에서. 그리고 이렇게 기소가 돼갖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도 그대로 지금 현재 영전까지 하고 있고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데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반드시 피고인 출석을 해야 되는 재판이에요.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재판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다 부인했어요. 근데 부인 내용을 보면 뭐 본인이 검사고 또 변호인들까지 있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겠어요.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고의로 몸 위에 올라타거나 그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장에는 마치 제가 고의로 몸 위에 올라타거나 그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서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하는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 물론 그 당시에 우연입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법률가가 아니면 이런 얘기도 써놓을 수가 없어요. 우연을 강조해가지고 말하자면 범죄 행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우연히 제가 몸 위로 밀착된 상황을 맞다 이거예요. 밀착된 것은 우연이지 고의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직 폭행이라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다. 위로 올라타려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 폭행 행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우연히 올라가게 된 것은 몸이 다투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서 저절로 올라간 것이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올라탄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폭행이 아니다는 의미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연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직권남용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직권남용 범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의가 없는 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 이거예요. 범이라는 게. 그리고 이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 그리고 독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고의도 없다. 이렇게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일은 3월 10날입니다. 10날. 그래서 이제 증인들을 불러서 재판에서 이제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박범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박범계 참 이런 사람 빨리 사퇴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사표 수리가 아직까지도 안 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버티고 있어요. 박범계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지금 모를 정도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검사 인사 이제 오늘 빠르면 내일 이루어질 수 있는데 평검사 인사까지 다 지금 다 사인했다는 거 사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범계가 그동안에 고의적으로 재산 신고를 연달아서 누락시켰다. 아주 상습적이다.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동임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충동임야 이거를 또 신고 안 했잖아요. 지난 2003년도에는 신고를 했었는데 청와대 민정 때는 2012년도 국회의원이 되면서 8년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경남 밀양 가곡동에 있는 100여 평짜리 재산도 이 땅도 또 대단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2012년도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또 뭘 빠뜨렸냐면 대전 유성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를 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에 있는 콘도를 92년도에 콘도를 샀는데요. 그때부터 신고를 쭉 안 하다가 2013년도에서야 또 이것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있고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수진 의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재산 누락과 관련해서 철저한 그 배경 의도를 파헤쳐야 되겠다는 그래서 데스노트에 야당의 데스노트에 일단 올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박범계가
이렇게 지금 본인은 재산 등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본인이 5년 전에는요, 자료를 낼 수 있도록 반드시 법을 고쳐야 되겠다라고까지 자기 자서전에서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민주당 진영의 좌파 진영에 고위직에 발탁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조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용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박범계 모두가 본인들이 과거에 한 말에 말하자면 다시 본인들이 말려들고 있고, 그 남을 비판했던 얘기가 결국 자기가 똑같은 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을 벌려온 사람들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범계가 이 법사위원이었던 2013년도에 말이죠, 황교안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이 황교안 장관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해서, 그때 황교안 장관 후보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후보자님이 과연 도덕적으로 자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증하는 장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얘기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또 이 이 아들이 황 후보자에게 이자를 낸 내역을 왜 제출을 못하고 있느냐, 그게 프라이버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던 사람이 박범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본인이 요구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절대 내지 못하게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범계다. 얼마나 모순됐습니까? 자, 이제는요, 정의연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이번에 법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이 판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정의연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비판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수요 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아니고 오늘 열렸던 종로구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정기 수요 집회에서 밝혔습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이 밝혔는데요. 인권 변호사 시절 약자와 함께했던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30년을 싸워 이뤄낸 판결이 국제인권사적 의미를 모를 리 없을 것인데, 일본 정부의 비굴하다고 느껴질 만큼 수세적으로 대응하거나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진실과 정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렇게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없애버리려는 일본의 비열한 행태는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일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가능케 할 수 있다. 한국의 사법부가 연 마지막 기회의 문이 정부에 의해 허무하게 닫히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최재형에 관해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감싸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여전히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언론의 분석을 보면 미스터리 3가지. 하나는 전달상의 오류가 있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정치일 가능성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민주당과 대통령이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좀 이 악역을 하고 대통령은 좀 선한 역을 하려는,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 분담론, 이 3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윤석열과 최재형 미스터리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는 이 3가지 차원에서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